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밤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을비가 내릴수록 점점 계절은 겨울로 다가갈 것 같은데요. 이번 겨울은 좀 춥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제맛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난방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좀 포근한 겨울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 많은 포근한 그런 계절이 됐으면 하는데요. 포근한 겨울, 그것이 우리의 유토피아라는 말입니다. 요새 우리 마음 어수선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더욱더 포근한 겨울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총리와 어제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죠.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특별하다. 이 정도로 긴밀한 관계가 양국 지도자 간에 있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두 정상은 강고한 미일 동맹을 과시했는데요.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미일 정상회담 내용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관련해서 일본 도쿄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와 내용 직접 들어보죠. 일본 JP 뉴스의 유재순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근데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를 두고서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자, 일본 언론 어떤 평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어제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아베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예.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유메우리 마인지지 신문 등은 사설을 통해서 미일 동맹이 과거보다 더 굳건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예. 특히 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뇌부가 대북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여나가기로 한 양국 정상의 의견 일치가 가장 큰 성과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일본에서 이번에 상당히 환대를 해줘가지고 그게 이제 좀 너무 과잉이다 이런 평가도 있기는 있죠. 일본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일본 시민들 단체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까지도 왜 그렇게 아베 수상이 비굴할 정도의 환대를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환대를 비굴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일본이 챙길 거는 챙겼다는 평가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일본 언론들은 비교적 사실 이제 팩트 중심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시민들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성과를 얻은 것은 아베 수상 혼자뿐만이 아니냐라고 있는 발언들이 지금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일본과 아베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영빈관에서 있었던 한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심하고, 일본과의 무역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대일 무역 적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대량의 무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제 어쨌든 근데 일본 내에서 북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납북 일본인 가족들도 직접 만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기조,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게, 일본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대북 문제였었는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그 발등에 불에 떨어진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그 무기 대량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아베 수상이 화답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대로 무기 구입을 하겠다고 화답을 했는데요. 예. 문제는 북한에 대해서 요코다 메구미 일본인 납치 피해자죠. 그렇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13살 때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가족들을 어제 만났습니다. 예. 어머니와 그 남동생을 만났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트럼프 수상은 의류를 하면서 일본과 공조를 해가면서 대북 압박을 좀 더 한층 더 높이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일반 국민들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 네.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정부도 이 반미 시위 같은 것들은 좀 자제해달라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일본 국민들의 관심은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그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은 눈에 띄지 않았고요. 네. 더군다나 일본 국민들은 국민성이 자신의 의견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베 수상처럼 환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당일 초에는 지켜보자는 관망 자세에서 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은 뒤부터는 아베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하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일본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유 대표님 같은 경우에. 근데 과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예? 뭐, 미국산 쇠고기 햄버거로 식사하고, 골프 모자 선물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중계하고, 골프 치고 이런 거 다 중계하고 그랬다며요. 예? 그거는요. 예. 꼭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방위를 해서 생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의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꼭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방카기 때문에 생중계를 한 것이 아니고 예. 과거 일본 방송사의 전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영국의 다이애나비라든가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까지는 일본 대사였던 고 케네디 대통령이 따른 캐롤라인 대사가 아키히토 국왕을 만나러 갈 때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그리고 이방카기 때문에 생중계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일본 방송사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관례였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방카기 때문에 특별히 생중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라든가 역대 특히 여성의 일본 언론은 관대합니다. 특히 방송사들은 더욱 그렇고요. 예. 저렇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일본은 방송사에서 아주 극진하게 아주 생중계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진한 거, 이방카에 대한 극진한 거는 생일이 3일인가 4일인가 지나다 다시 생일 파티해주고 말이에요. 예? 축하해주고. 오늘 아침에도 이방카에 대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떤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예. 뒤풀이 돼서 방송이 되는 건데요. 이방카 여사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이방카의 패션이라든가 발언, 그리고 표정이라든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시 뒤풀이되는 방송은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유 대표님께서 원래 일본 언론은 조금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심의 일환으로 이방카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재방송까지 하고 이런 관심을 그런 쪽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유난히 이방카 제가 일본에 거의 30년 가까이 산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종의 빗구임이 아닌가, 간접적인 표현이 아닌가, 표현의 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팩트 위주, 사실 중심의 보도를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시청자로 하여금 비판하는 느낌이 들게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곡한 비판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땐 이건 이제 다시 이 실무적인 얘기인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제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물론 미중 정상회담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런 입장이나 중국의 태도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하고 아베는 중국을 견제한 발언도 했다고 그러죠? 무슨 얘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아사히 신문 사설에서도 똑같은 의견이 대두됐는데요. 일미 양국 정상이 대북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여나가기로 완전히 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압력은 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끄는 끈질긴 외교 노력이 밀 양측에 요구되므로 이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번 미일에서 공유한 인식을 한국,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아시아 각국과 어떻게 조정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배후로 지목되는 중국의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역설을 했는데요. 아사히 신문 사설에서도 그렇고 마인지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중국을 북한을 압력함으로써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해야 된다라고 양국 정상이 회담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중국을 중국과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베 수상의 반응은 아직까지 다시 한 번만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화가 잠깐 안 들렸거든요. 아베 수상하고, 맨 끝 부분이요, 네,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의식한 대북 관계를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게루 간방 장관이 주장한 미국보다도 좀 더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베 수상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시험을 먼저 친 일본으로서 우리나라 이 한미 정상회담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우리 정부가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 문제가 가장 한미 과제의 가장 큰 난제라고 보고 있고요.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서 보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라는 선언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 정부는 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든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북 관계를 풀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난제를 풀어나갈지 일본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슈가 됐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이었었죠. 유엔 총회 갔을 때요. 한미일 정상회담 업무 오찬에서 아베가 한미일 군사동맹 얘기를 아마 꺼냈던 모양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라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일본 언론은 물론 이거 보도했죠. 그전까지는 사실은 어제까지는 보도하고 있지 않았었고요. 그동안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가 어제부터 연합뉴스와 조종동 한국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 아침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를 보면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서 사실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일본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은 그동안까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에 대한 아베 수상의 반응을 알고 싶어서 일본 기자들이 문의를 했지만 아직 여기에 대한 반응은 일체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지금 일본 국내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포심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일본인들이나 일본 언론도 많고요. 예. 그 이유는 일본은 극도로 긴장돼 있는데 왜 한국 언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평화스럽게 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전쟁 준비를 대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들이 그전부터 주간지, 시사주간지라든가 일간지를 볼 때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그 정부가 특히 아베 수상이죠. 아베 정권이 대북 문제, 일본에서 극도로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진 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크게 확대해서 보도하는 일본 언론 경향도 있고요. 예. 특히 아베 수상은 그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대두될 때마다 대북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항상. 예. 북한 문제는 그 가만히 둘 수 없다라든가 예. 또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 국가가 공조를 해서 어떻게든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해서라도 북한 미사일 개발 그 발사라든가 핵 문제를 그 중지시켜 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조차도 북한에 통해서 선동하는 그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론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의아스럽다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동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본 현지 JP뉴스의 유재순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8시 31분 1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비 소식 있는 날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 동쪽으로 가는 길은 전 시간에 비해서 교통량이 그나마 줄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만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이후로 다시 한남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이 구간은 대략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계속해서 정릉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정체가 되고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는 묵동에서 신내까지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는 묵동에서 월릉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이 밖에 솔샘로 삼양사거리부터 삼양입구 사거리 쪽으로 가는데 현재 시설물 보수 작업으로 2차로가 차단돼 있다는 현장 제보가 있고요. 신길로도 우신초등학교에서 신풍역 쪽으로 가는 길, 신풍역을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 때문에 밀린다는 현장 제보니까요. 이 구간 지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남성들이 갈수록 뚱뚱해지고 있다고요? 한번 자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성인 비만율을 어떻게 따지냐면 그 자기의 몸무게를 자기 신장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170cm에 80kg라고 하면 80kg을 170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 대충 27.6 정도가 나온다라고 해요. 예. 이 정도면 비만이라는 겁니다. 체질량 지수라는 건데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비만율이 이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작년 이제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했어요.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뭐 면접도 하고 결과를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성인 남성 비만율이 넘사벽을 처음 한 겁니다. 그동안 40%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이 처음으로 작년에 42.3%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인 비만이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은 갈수록 뚱뚱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대신 여성들은 거의 제자리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 교수님 다들 예상하는 대로 회식과 운동 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40을 넘었다라는 것 자체가 운동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갈수록 뚱뚱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운동이라는 게요, 평소에 해야지. 이게 마음 먹고 막 이렇게 막 뛰고 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많이 걸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회식 말씀하셨는데 포금하는 여성도 늘고 있다 그러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남성들은 지금 계속 꾸준히 마시는 것 같고요. 포금의 그 비기준을 이렇게 보는데 1회 평균 음주량이 이제 소주 기준으로 7잔 이상 그리고 한 병이죠. 여자는 5잔 이상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뭐 여성들도 더 많이 잘 드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는데 이 비율이 여성이 46.5%에서 48.9%로 작년에 올랐고요. 남성은 거의 75%. 그러니까 4명 중 3명은 항상 뭐 소주 한 병 정도를 1회 평균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많이 먹는 여성들의 비율이 조금씩 더 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아침 식사를 또 이렇게 거르는 사람들이 보통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회식으로 많이 먹었으면 다음날 아침을 굶으면 약간의 어떤 어제 많이 먹은 것에 대한 어떤 죄의식, 불편함을 좀 더는데 오히려 이게 비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공복이 이어지면 점심 저녁을 더 많이 먹는다라는 게 학계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아침도 안 거르는 게 오히려 다이어트에 좋고 예. 운동 부족인 이유는 운동에 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뭐 OECD 최고라고 하잖아요.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삶의 질이 형편없다는 얘기죠.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그러나요? 네. 그게 상당히 무너져 있는 건 사실이죠. 맞아요. 이거 언제까지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건 참. 그러니까 담배는 더 피게 되는 거죠. 담배값 인상으로 떨어졌던 흡연율 다시 올랐다. 네, 오늘은 약간의 이제 반성을 모두로 정했는데요. 반성이 아니고 이거는 사회 구조의 문제죠. 이거는. 맞습니다. 사회 문제도 동시에 제기를 하는 건데요. 원래 이제 2015년까지 낮아졌던 게 그 담배값 인상 때문인데 지난해 다시 올랐다는 겁니다. 요라고 하는 거죠. 예. 담배도 끊었다 다시 피고 된다는 건데 작년에 끊었다 다시 피우면 더 많이 피워요. 그렇죠. 예. 이제 뭐 이왕 다시 돌아온 거 예.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건데요. 남성 흡연율이 부족했던 거 그동안 부족했던 거 이제 보완하는 거군요. 보충하는 거죠. 예.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난해 40.7%로 1년 전에 비해서 1.3% 올랐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원래 흡연율이 2014년에 43%까지 올랐다가 2015년 39%, 40%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라는 거고요. 이게 항상 담배값이 오르면 이렇게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대요. 맞아요. 그동안 1998년 이후에 항상 그랬답니다. 4번 연속했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그 보건당국에서는 올해 다시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계속 우리가 해왔던 경고 문구, 그다음에 경고 그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제 주변에 보면 이 관련형 전자담배로 옮긴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그림도 안 보고. 그림도 안 볼 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게 그 일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림 집어넣는 국가들의 대부분은 문맹률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큰 영향을 안 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 한번 보죠 뭐. 교수님이 제가 한 표를 걸겠습니다. 담배 전문가시니까. 자, 해외 투자은행들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지금 올리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거 좋은 얘기네. 맞습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 2.8%에서 3%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해외 투자은행들은 설마 그러겠어라고 퀘스천 마크를 달았었어요. 여전히 2%대로 전망을 했었는데 그리고 한 달 전만 해도 9개 주요 해외 투자은행 중에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로 전망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다 바꿨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평균 3%, 3.0%로 성장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뭐 항상 해외 IB들은 내릴 때 가장 먼저 내립니다. IB라는 게 투자은행입니다. 투자은행 약자인데 제일 먼저 내리는데 올릴 때는 가장 늦게 올리거든요. 지금 딱 그 구조고 그래서 올해는 성장률이 다 모든 걸 설명하지는 않지만 새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에 예전만큼 큰
가중치를 부여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은 경제는 성장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괜찮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서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나홀로 수출혼자 좋아서 그러는데요. 9월 통관 기준 뭐 추석 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였고요. 그리고 3분기 성장률이 GDP 서프라이즈라고 할 정도로 2010년 2분기 7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리고 가계부채 항상 한국 경제의 가장 어떤 리스크라고 하는 게 가계부채인데 그렇죠. 그 대책이 나와서 어느 정도 연착륙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라고 하고요. 예. 내년에는 또 근데 3%가 안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미 중앙은행 쪽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요. 여기 3인자도 퇴임 의사를 밝혔다고 그러네요. 여기도 싹 물갈이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그 부의장이죠. 피셔 부의장이 가장 먼저 사퇴를 했고 예. 이번에 이제 그 이름이 좋아서 됐던 연방 파월 제롬 파월 예. 이제 신임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됐고 내년 초부터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는데 예. 그다음 3인자라는 게 이제 뉴욕 연방은행 총재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개 지역의 연준은행이 그렇죠. 돌아가면서 예. 연준 상임위원을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고정 멤버가 뉴욕 연은 총재예요. 이 사람도 나도 그만두겠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인데 원래 임기가 2019년 1월인데 네. 먼저 빨리 물러나겠다라고 하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연준이 트럼프 멤버로 친트럼프 멤버로 물갈이가 되고 앞으로 그러면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번에 새로 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보면 예전과 그러니까 제닛 옐런 현 의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오히려 뭐 더 빨라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다우 지수가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현재 많은 그 시장 참가자들은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뜨겁게 달궜던 얘기가 텍세븐, 그러니까 조세 도피처라고 그러죠.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200명가량 포함이 돼 있고요. 맞습니다. 그죠? 영국 여왕도 또 이게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에도 주요 장관들이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한국의 공기업인 가스공사도 이 버뮤다 조세 피처를 이용했다라는 게 이제 결과예요. 항상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협회에서 이제 뭐 그 정기적으로 이런 걸 공개를 하는데 네. 1,340만 건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이용했다라는 거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윌버러스 상무장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의 13명의 이름이 있었고 러시아의 부인 밀러가 도널드 트럼프 그 유리 밀러가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도 이것과 연관이 돼 있어서 예. 항상 이렇게 뭐 폭로가 되고 나면 이후에 파장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네요. 맞습니다. 뭐 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도 뭐 여길 이용했다라고 하고 그 가수 마돈나도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고 영국 밴드 U2죠. 리더인 보노 이름도 이 버뮤다 이 조세 피처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 문제 말이에요. 네. 이 피해 숙청이다. 이래가지고 사우디 정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 와중에 사우디 왕자가 헬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어있네요. 네, 왕자가 뭐 6,000명, 7,000명이어서 뭐 다 왕자인데 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이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함마드 마호메트의 아랍 발음인데 무함마드 빈 살만의 네. 아들인 그 왕세자가 이제 뭐 숙청한 인사가 어제 뭐 10여 명이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최소 17명의 왕족이 숙청됐다 이렇게 지금 네.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 외에 이제 또 이제 사우디 남부 아시르주 부지사의 만수르라는 사람이 어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는데 그 빈 무쿠린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반수르 빈 무쿠린 왕자가 예멘 국경에서 가다가 헬기로 시찰하다가 추락사고로 동승자 7분만 함께 사망했다라는 건데 이런 사우디의 정치적인 불안이 국제시장, 원유시장과 그리고 오히려 증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이번 한 주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국이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한중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다 돼가는데 대통령 국정 수행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안보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율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25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 북핵 대응에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텐데요. 그런 만큼 이 안보 이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주목받는 것이 세기의 악수 대결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이 악수가 되느냐. 요새는 그런 식으로 네.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임기 6개월에 가까워지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안보, 인사 악재는 있었지만 소통의 높은 점수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하고 3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6명, 이 휴대전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1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73%로 이 추석 연휴 이후 계속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18%에 그쳤는데요. 이 국정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지지율 반드시 또 필요해 보입니다. 지지율 관리에 그만큼 성공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긍정평가의 원인 아까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또 다른 원인이 또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이 양날개 또는 쌍끌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소통, 한 손에는 소통, 다른 한 손에는 적폐청산입니다. 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물어보았습니다. 소통 잘함 가장 높았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흔히 나오는 분석이라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다음으로 적폐청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부정적인 변수였던 것이 안보 변수였는데 이 변수의 영향력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 가장 큰 부정평가 이유는 과거사를 들춘다. 보복 정치로 나타났고요. 이 북핵 안보가 흔들린다. 는 변수는 이 9%로 급격히 2유로 낮아졌습니다. 2유로 꼽는 것에서 낮아졌는데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해결 과정이 고착 상태로 접어들자 이 안보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도 풀이되는데요. 기타 부정평가 이유로는 독단적, 편파적이다. 인사 문제, 보여주기식 정치 등의 원인이 꼽혔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의 6개월 시점 평가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지지율이요. 네, 매우 높습니다. 이 시간에 이 신율의 출발세 아침에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지만 인수위가 없는 정부였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대통령과는 이 대선 투표율도 달랐고 또 임기 전반에 시기적으로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임기 6개월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은행의 잔고와 같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쓴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잔고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별 실수가 없는데도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이 6개월 시점도 다르고 정식 인수위도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6개월 시점에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역대 대통령 누구였을까요? 김영삼 대통령. 너무 잘 아시는군요. 전문가에게 여쭤봤는데, 네, 83%의 지지율이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73%. 이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노태우, 김대중,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6개월 시점에 지지율 50%를 넘겨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는데요. 이 임기 6개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지율상 고전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6개월 시점에도 지지율이 30% 아래로 임기 초반에 고전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네. 문제 때문에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임기 6개월을 맞아서 사실 뭐 국정수행 주요 분야에 대한 네. 평가도 있었다고 그러죠. 각 분야 뭐 외교나 복지나 경제나 대북이나 인사 교육 분야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중요한 분야인데요. 예. 대통령실을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으냐라고 예. 뭉뚱그려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분야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예. 더더욱 중요할 텐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전체적으로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6개 분야 중에서 외교, 복지, 경제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외교, 복지, 경제에 있어서는 이 개혁적인 이미지가 투영되면서 좋은 평가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대북, 인사, 이 홍종학 장관도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큼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임기 6개월 시점에 이 외교, 복지, 경제, 북한, 인사, 교육 이 6개 중요한 이 정책 분야에 대해서 잘해왔는지 잘해오지 못했는지 물어본 결과 외교, 복지, 경제는 잘했다는 평가가 50%를 넘긴 반면에 대북, 인사, 교육은 잘했다는 평가가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교육은 이 평가가 35% 잘했다에 그쳤습니다. 근데 복지가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연령대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예. 이 복지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이어진 것은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또 이 의료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일명 병원에까지 가서 직접 병원 로비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이 복지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인데요. 이 직전 정부와 비교할 때 부의 불평등을 해소한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정권의 성격이 두드러지면서 이 긍정평가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령대별로는 주로 20대, 30대, 40대 층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이 다른 연령대,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다소 낮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업별로는 사회 불평등 해소에 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화이트 칼라와 학생층에서 아주 높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코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한 주는 이 북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대북 정책에 대한 연령대별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가지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딸인 주목받는 인물이 이방카 트럼프가 일본만을 방문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의 경우는 DMZ에서 이 군복을 착용하고 점퍼를 입고서 이 북한을 응시하면서 대북에 대한 강한 한미동맹을 강조한 반면에 이 트럼프 대통령 캠프 험프리즈 약간 후방에 있는 그런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좀 엇갈린 행보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북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서 국민 사이에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녀간 뒤에도 내부 갈등이 증폭되지 않는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대, 30대, 40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체로 잘 되고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50대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은 대북 정책 잘못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높았는데요. 이 지역별로도 엇갈렸습니다. 인천, 경기, 충청, 호남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인데요. 서울은 대북 정책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대구, 경북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잘못되어 왔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 한 주는 국내 정치로도 빅뱅이 주초부터 있었습니다. 네. 바른정당 의원 9명이 이제 자유한국당 입당을 선언하면서 탈당을 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3당 체제가 다시 성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각 당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바른정당이 분열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정당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네. 과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상승할지 또 남아있는 잔류하는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것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지지율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이번 조사에서 48% 일방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이번 조사에서는 이 조사기관의 조사에서는 지지율 9%로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에서는 두 자릿수 지지율이 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른정당은 6% 지지율이었고 국민의당 6%, 정의당 4%로 나타났는데 무당층 지지할 정당이 없다도 약 응답자 4명 중 1명 정도로 아주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바른정당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3일 네. 전당대회죠. 네. 이 바른정당의 생사 앞으로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세대 기반이 있는지 지역 기반이 있는지 이념 기반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번 조사 결과 바른정당이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15%에 머물렀고요. 이 보수층 지지율도 10%에 그쳤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위기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얼마만큼 이념 세대 지역 기반을 만들어내느냐 남아있는 바른정당이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당을 결집시킬 수 있느냐 또 얼마나 차별적인 정책을 내놓느냐. 이 기존 정당과 다른 개혁 보수의 철학을 그동안 만들어내라고 계속 요구되어 왔었습니까? 이것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바른정당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자, 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고 하죠. 오늘 밤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산 꼭 필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